우리 몸에는 매일 쉬지 않고 작동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콩팥, 즉 신장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을 만들고 그 소변은 요관을 따라 방광으로 내려와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소변이 흐르는 통로, 바로 요로입니다. 그런데 이 길 위에 돌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의학계가 선정한 3대 극심한 통증 중 하나,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는 극한의 통증, 요로결석입니다. 단순한 통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신장이 붓고 기능을 잃고 심하면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신부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톡톡 TV닥터에서는 중앙병원 비뇨의학과 박건현 전문의와 함께 요로결석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송 톡톡 TV닥터의 허나영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옆구리를 쥐어뜯는 듯한 통증이 찾아온다면 요로결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요로결석은 출산의 교통에 비견되는 극심한 통증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통증 없이 조용히 신장을 망가뜨리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요로결석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중앙병원 비뇨의학과 박건현 전문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중앙병원의 비뇨의학과 과장으로 있는 박건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요로결석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로결석이 뭔지, 또 발생 위치에 따라 통증이나 위치에 따라 어떻게 나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제 먼저 요로라는 곳은 흔히 말하는 신장, 즉 콩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관이라고 식장에서 발생한 소변들이 내려와가지고 모이는 관인 요관을 거쳐 이제 방광을 거쳐서 요도를 통해서 나가는 곳 전체를 요로라고 합니다. 이 요로의 특정 부위에 결석이 생기는 것을 요로결석이라고 하고, 위치에 따라 요도결석, 방광결석, 요관결석, 신장결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환자분이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는 요관결석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요관결석을 요로결석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위치마다 치료 방법이나 치료 위치, 시간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보니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요로결석이 생기면 정확하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통증도 굉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요? 통증 같은 경우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 통증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느낄 수 있는 출산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남녀 모두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높은 게 바로 요로결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증상은 대부분 흔하게 볼 수 있는 게는 혈뇨가 있고, 혈뇨도 진한 붉은색이 나타나는 혈뇨인 경우도 있지만 콜라색이나 검붉은 색도 의심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증상으로서는 옆구리 통증, 그리고 발열, 그리고 탈수 증상,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열이 나는데 왜 아픈지도 모르게 이제 응급실에 오는 경우, 이렇게 무증상인 결석도 있기 때문에 각각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자도에 사는 이경수 씨는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인해 급히 제주 지역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옆구리에 통증이 심하게 오면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때 여기 오기 전에 한 3, 4일 전부터 그런 증상이 있어서 또 옆구리 이쪽으로 통증이 좀 심하게 왔었어요. 환자분의 결석은 여기에 있어요. 얘가 2cm 되는 결석인데, 신장 아래 요로에 2cm의 결석이 발견됐는데요. 자연 배출을 기대할 수 없는 크기로 신장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신장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데요. 그렇다면 요로결석은 왜 생기는 건가요? 또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도 계실까요? 제일 흔히 생기는 경우는 여름철이나 날씨의 영향 때문에 탈수가 많이 되어서 소변이 많이 뭉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많이 발생됩니다.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농업이나 어업같이 야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야외에서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고,
사우나를 자주 가시는 분들 아니면 사무직이어도 수분 섭취가 적으신 분들도 가능성이 있고 대사 질환자들이나 아니면 특정 성분의 영양제나 이런 거를 많이 드시면 그것도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을 섭취하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위험 인자입니다. 또 근데 아파도 검사가 무서워서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로로 검사를 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제일 흔하게 발견되는 경우는 일단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초음파를 찍거나 엑스레이를 찍는 게 제일 흔한적인 방법이고, 이제 엑스레이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CT를 찍어서 정밀하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검사를 하고 요로결석이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 치료법이 어떻게 될까요? 사이즈나 크기나 위치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3mm 이하의 작은 결석의 경우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약물 치료로 하면서 대기요법을 통해서 소변을 따라 결석이 배출되도록 유도할 수 있고, 2cm, 3cm 이상의 결석 중에 3에서 5cm고 하부 요로에 가깝고 CT를 찍었을 때 결석의 단단한 경도의 정도가 너무 단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해 충격파 세척술을 할 수 있고, 위치가 너무 상부에 있거나 결석이 너무 단단한 경우 아니면 크기가 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할 수 있습니다. 수술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석 수술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과거에는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복강경을 사용하거나 개복을 사용해서 결석을 제거했습니다. 요만한 1cm의 돌이나 작은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에 5cm 이상이나 10cm 이상의 이제 절개창을 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기술의 발달로 개복보다는 요도를 통해 가지고 3mm 이상의 얇은 이하의 3mm 이하의 결석을 제거할 수 있는 내시경을 통해서 해당 결석 위치에 가서 레이저로 결석을 직접 파쇄하고 그 다음에 결석을 제거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결석을 수동으로 제거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그 외에 흡입형 요관경이 발달을 해가지고 가로마저도 가능하면 최대한 빨아들여서 잔석을 남지 않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루까지도 빨아들일 수 있다는 방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설명 들어보면 수술이 꽤나 섬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수술의 난이도는 어떨까요? 수술의 난이도는 숙련된 의료진의 경험과 술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작은 돌이라도 숙련된 의료진이랑 만나서 수술하시게 되면 입원 기간도 적고 감염도 적고 재발률도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기술이 발달해서 연성 내시경이라고 해서 환자의 몸속의 윗 구조에 맞춰서 휘어질 수 있는 연성 요관경을 수술자가 직접 손을 사용해서 제거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로봇이 그러한 보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결석을 제거하는데 쉽고 정확하고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로봇 연성 요관경화 결석 제거술 수술도 발달한 상태입니다. 최근 2cm의 거대 요로결석이 발견된 이경수 씨. 전문의 상담을 거쳐 곧바로 결석 제거술을 받게 됐는데요. 척추 마취와 수면 마취를 병행하여 자세를 고정한 후 요도를 통해 가느다란 내시경을 집어넣게 됩니다. 피부 절개 없이 방광을 거쳐 결석이 있는 요로까지 초소형 내시경을 진입시킨 후 로봇 원격 조작을 통해 아주 섬세하게 레이저 결석 분쇄와 흡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술 시간은 대략 1시간 내외로 대체로 수술 후 당일 퇴원까지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제 추자도에 살기 때문에 추자도에는 병원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병을 더 키우지 말고 하루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주 지역 의료기관에서 빠른 발견과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 이경수 씨는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환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텐데 좋은 결과 얻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환자분의 담당 전문의이신 박건영 선생님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인터뷰하신 환자분의 처음 상태는 좀 어땠을까요? 환자분은 과거에도 여러 번 요로결석이 있었고 최근 이제 진단받은 1cm 이상의 돌을 진단받은 게 5년 이상 되었습니다. 환자분이 통증이 없고 느낌이 없기 때문에 따로 치료하시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 열이 나고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저희 응급실에 와가지고 진료를 보았을 때 1cm인 돌이 2cm까지 증가했고 이 돌이 커지면서 요로의 흐름을 막으면서 열이 나가지고 감염 때문에 저희 쪽에 오셨고 돌이 너무 커기 때문에 환자분이 통증보다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었고 신장 위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을 통해서 환자의 신장을 보존하면서 수술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술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돌 자체가 크기도 컸지만 매우 단단하고 수년간 이제 쌓여온 돌이기 때문에 연성 내시경화 수술 기반으로 하되 정밀하게 수술하는 것이 환자의 마취 위험도도 줄일 수 있고 최소한의 횟수로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장 결석 같은 경우에는 요관결석이나 요도결석이랑 달리 사람이 호흡에 따라 신장의 위치가 위아래로 옮기기 때문에 정확한 레이저로 돌을 파쇄하는데 호흡이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게 되면 이렇게 흔들리는 시야 속에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흔들리는 그런 거를 보정해서 수술자가 봤을 때는 돌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나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로봇이 보정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돌을 제거할 때 이 돌을 이제 바스켓이라는 집게 같은 걸로 돌을 제거할 때 이 로봇이 이 돌은 이 정도 사이즈로 빠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측을 통해서 가능하면 적은 횟수로 돌을 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돌일수록 우리가 식리 속염수를 이제 수술장에서 사용하다 보면 신장의 압력이 높아지면 돌에 숨어있던 감염 성분이나 세균들이 온몸으로 퍼질 수 있는데 흡입하는 내시경을 사용하고 로봇을 이용해서 신장의 압력을 낮춰주면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도나 그 잔석을 최대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호흡 보상, 크기 도움되는 거 그리고 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서 감염이나 그 잔석 예방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장점을 하기에 제일 좋은 환자분이셔서 환자분과 상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수술 후의 경과도 좀 궁금한데요. 현재 환자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환자분은 수술 끝나고 마취가 깬 다음 바로부터 활동할 수 있으셨고 이렇게 2cm 이상의 대부분 큰 돌 같은 경우는 수술 시간이 3시간, 4시간 이렇게 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수술 시간은 1시간 반 안에 2cm의 돌을 모두 제거하였고 잔석마저도 제거했습니다. 환자분은 마취 깬 다음에도 내가 수술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편안하게 수술 후 마취 깬 다음에 병동으로 올라가셨고 그 다음날 발열이나 감염 소견 없이 바로 퇴원하셨고 환자분은 진작에 이렇게 수술할 수 있었으면 그때 할 걸이라고 하시면서 기분 좋게 퇴원하셨습니다. 곧바로 일상생활까지 가능하군요. 네. 실제 환자분과 또 담당 선생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보니까 이런 요로결석의 치료가 더 생생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더 여쭤볼까 하는데요. 요로결석에 걸리면 식단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고 또 어떤 음식이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칼슘 수산석이 제일 흔한 성분입니다. 이제 결석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칼슘석 말고도 요산석, 인산석, 수산석 다양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결석을 재발을 자주 하신 분은 수술적 치료를 할 때 결석 성분 분석을 나갑니다. 결석 성분 분석을 통해서 환자분이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 어떤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거나 식이 섭취를 조절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칼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을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산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통풍을 유발할 수 있는 이 요산이라는 성분이 통풍도 유발하지만 신장에 결석을 위해서 요산석 같은 걸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산이 쌓이는 분들은 요산을 섭취를 피할 수 있는 육류나 뭐 맥주나 이런 거를 최대한 섭취를 안 하시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금기가 제일 중요한데 나트륨 같은 섭취량,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는 나트륨 섭취량이 꽤 있기 때문에 김치나 국 같은 것도 많이 드신 분은 좀 줄이시고 저염식으로 식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요즘에는 다이어트 열풍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통해서 식이 조절을 하다 보니까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의사분과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소문 중에 맥주가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일까요? 맥주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술 종류가 이뇨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수분을 배출하는 거에 도움을 준다 생각하셔서 이렇게 속설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알코올 같은 걸 섭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수분 배출량이 증가되지만 오히려 신체로 봤을 때는 전반적인 수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결석을 응집하는 데 더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순수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물을 하루에 먹어야 될까요? 이 수분 섭취량의 기준은 사람의 체부피에 따라 다릅니다. 흔히 말하면 체중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kg당 30cc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사람 경우에는 1리터에서 2리터 정도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탈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로결석을 자주 있거나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2.5리터에서 3리터 정도는 꾸준히 먹어주셔야 자가로 날아가는 그 수분 손실량 외에도 요로가 정체되지 않고 그렇게 잘 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5리터에서 3리터를 지켜주시고 내가 야외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니면 활동이 많아질수록 아니면 사우나나 이렇게 탈수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섭취해 줘서 손실분을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막상 물을 먹으려 하면 1.5리터, 2리터라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의 500cc 500ml 병을 먹는다고 해도 내가 엄청 짜거나 달거나 이제 당기지 않으면 먹기가 쉽지 않아서 요즘에는 수분 섭취를 도와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뭐 향기가 나는 뭐 레몬 향이 난다던가 아니면 칼로리는 없고 당분이 없지만 물을 섭취하기에 도움이 드는 것들 뭐 특정 차 중에 뭐 콤부차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보리차나 그런 거는 다 도움이 되지만 차 중에 제일 안 좋은 건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녹차 같은 거는 홍차나 이런 것들은 카페인이 오히려 방해를 하기 때문에 카페인은 피하시되 아까 말했던 순수 물과 첨가된 뭐 카페인도 없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수분 섭취량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콤부차 같은 건 좀 달기도 한데 영향이 없나요? 네, 요즘에는 뭐 당분뿐만 아니라 이제 합성 감미료로 해서 조금의 양으로도 500배 이상의 그 단맛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테비아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서 요로 결석의 형성에는 문제는 없고 오히려 어쨌든 수분 섭취량을 도와줄 수 있으면 미량의 합성 감미료도 크게 건강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또 요로 결석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재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는데요.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요로 결석의 재발률은 이미 한번 경험했던 사람이 5에서 10년 사이에 다시 재경험할 확률이 50% 정도 됩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수분 섭취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식이습관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야외 활동을 줄이시는 게 좋지만 직업상 문제로 어려우신 분은 수분 섭취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하셔가지고 항상 소변이 잘 정체되지 않고 대출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본 환자분도 사실 참다가 병원에 방문하게 된 거잖아요. 현재 요로 결석을 앓고 계신 분들께 좀 한마디 해주실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요로결석은 쉽게 말하면 주변 지인들이 뭐 어떻게 하면 더 잘 됐더라, 아니면 누구는 세석으로 해서 해결됐다더라, 이런 지인들의 의견들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많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정확한 정보 파악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를 위해서는 검사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초음파나 엑스레이도 가능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CT가 필요하고, CT로 결석의 위치나 크기나 경도 등을 파악해 가지고 정확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고, 아무리 작은 결석이라도 위치가 상부에 있거나 협착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세석술을 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직접 환자들을 봐보시면 어떤 분들은 뭐 세석으로 해결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하부 요로에 있거나, 그런데 뭐 협착이 없거나 그런 분들은 세석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상부에 요로가 있고 협착이 의심되는 분들은 세석보다는 수술을 하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최충격파 시술이든 수술이든 대기요법을 이용한 결석 배출술이든 환자분의 질환의 상태, 결석의 크기, 위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결석의 치료에 뭐 무조건 이걸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꼭 상의하셔서 어떤 게 더 환자분에 맞고 그런 거를 상의하시는 게 좋고, 결석이 있었던 분들은 내가 또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우리 소변 검사나 CT 등을 통해 가지고 결석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석 치료는 생기면 무섭고 힘들고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요로결석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통증 중에 남녀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요로결석은 환자분이 요관에 결석이 생기면 통증이 있어가지고 빨리 인지를 해가지고 병원에 오시거나 진료를 보시지만, 더 무서운 거는 신장결석이나 이제 만성화된 결석 같은 경우는 내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얘가 결석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 신장의 기능이 자꾸 떨어지고 압력이 높아짐으로써 신장 위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의 위축으로 인해 심부전까지 갈 수도 있지만, 이제 감염이나 이런 확률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옆구리 통증이 없어도 혈뇨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좀 나빴던 분들은 한 번씩 점검을 해보면서 내가 요로결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건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요로결석의 원인과 치료법, 또 그리고 예방 수치까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말씀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로결석 극심한 통증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조용히 신장 기능을 빼앗는 무서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 2.5에서 3리터의 물 마시기, 또 짜지 않은 식단,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이 요로결석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톡톡TV 닥터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